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광경이 낯설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백화점 공실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LVMH, 구찌, 버버리, 샤넬 같은 화려한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실적 쇼크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불과 몇 년 전까지 줄 서도 못 살 정도로 인기 있던 브랜드들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명품 시장의 변화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품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은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성장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부의 규모가 커졌고, 특히 이런 부의 상당 부분이 소수에게 집중되었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억만 장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100만 장자는 20년 동안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과 부유층이 급증했어요. 특히 중국은 억만 장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로 100만 장자만 해도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중국의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명품 시장 성장을 주도했고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명품을 대량 구매해왔죠. 이런 호황 속에서도 명품 시장이 잠시 주춤했던 시기가 2번 있었는데 바로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오히려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어요.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었고 여행을 못 가는 대신 명품을 사는 방향으로 소비가 이동했죠. 그 결과 명품 기업 LVMH는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고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일시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명품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 감소하는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위기 없이도 명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 왜 일어난 걸까요? 명품 시장이 위축된 첫 번째 원인은 지나친 가격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 미디엄 백은 2007년에 200만 원이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1600만 원까지 올랐어요. 15년 만에 8배나 가격이 상승한 거죠. 디올 레이디 백의 경우는 한국 매장에서 384만 원에 팔리지만 제조 원가는 겨우 8만 원 정도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마진율이 무려 98%를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좋은 재료와 특별한 기능을 넣었다 해도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사실 명품 브랜드들의 낮은 제조 원가는 어느 정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원가 절감을 위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고 시급 23유로를 주며 하루 10시간, 최대 7일간 근무시켰다는 폭로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도 제조 원가가 소비자 가격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의 종류입니다.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면서 명품관마다 하루에 수십억 원씩 매출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 기업들은 이 정도로 가격을 올려도 계속 팔릴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명품을 투자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업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브랜드 피로도의 누적입니다. 루이비통의 갈색 모노그램, 구찌의 지로고, 샤넬의 CC 로고처럼 시그니처 디자인을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식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오히려 제품 품질이나 마감 상태가 불량해지는 사례도 증가했죠. 또한 MZ세대, 특히 Z세대는 과시적이고 큰 로고 디자인을 촌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고가 클수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굳이 로고를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중국 시장의 급격한 둔화입니다. 전 세계 명품 매출의 30-4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 크게 흔들리게 되었죠. 시진핑 정부가 공동 부유를 내세우며 사치 소비를 규제하고 명품 과시 콘텐츠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명품을 구매하던 주요 소비층이 줄어든 거예요. 중국은 GDP의 20%,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다섯 번째 이유는 중고 명품 시장의 성장과 소비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부족해도 명품 하나는 사서 SNS에 자랑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했다면 지금은 굳이 새 제품을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2023년 기준 글로벌 중고 명품 시장 규모는 약 343억 달러로 매년 1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29년에는 6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 자체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데서 얻는 만족감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미니멀리즘 경향도 부상하고 있고 더 이상 아끼고 적게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명품을 과시하는 게 멋있게 여겨지지 않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3년부터는 서로의 소비 생활을 공유하고 절약을 독려하는 거지방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듀프 소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듀프란 듀플리케이트의 줄임말로 유명 브랜드나 고가 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갖춘 저렴한 대체품을 말하죠. 흥미로운 점은 명품 시장 전체가 침체를 겪고 있지만 일부 초고가 브랜드들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르메스는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그 외에도 브루넬로, 쿠치넬리와 같은 초고가 브랜드들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죠. 왜 이들 브랜드만 살아남았을까요? 우선 지난 5년간 에르메스의 가격 상승률은 명품 시장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루이비통과 샤넬이 급격히 가격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물론 에르메스 제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는 더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납득 가능한 상승률을 유지했고,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희소성을 잘 지켜왔어요. 또한 이런 초고가 브랜드들의 주요 고객은 중산층이 아닌 진짜 부유층입니다. 부유층은 경기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지 않죠. 초고가 브랜드들은 애초에 청년층이나 중산층이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실제 부자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옷을 입지만 사실은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400달러짜리 맞춤 티셔츠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할 필요 없이 품질 좋은 제품을 조용히 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명품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가 브랜드도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초고가 브랜드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명품을 구매할까요? 그리고 명품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제품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희소성 전략입니다. 일반 패션 브랜드들은 그 해의 상품이 다 팔리지 않으면 아울렛이나 2차 판매상에 넘기지만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은 재고를 폐기해버립니다. 자사 제품이 다른 곳에서 싸게 팔리면서 재고가 남아도는 이미지를 주기 싫은 거죠. 페라리 창업자도 페라리는 사람들의 수요보다 한 대 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끊임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에요.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비싸면 아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의 입지가 견고해지는 효과가 있죠. 명품 매장 경험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제대로 된 명품 매장은 쉽게 들어갈 수 없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며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매장의 조명, 디스플레이, 동선 모든 것이 브랜드가 특별해 보이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런 매장 경험에 압도당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도 이상하게 납득이 되곤 하죠. 그리고 명품의 핵심은 강력한 스토리와 헤리티지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 자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삼으로써 자신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1600만 원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실제로 버킨백을 구매하려면 에르메스에서 많은 구매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성은 돈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과시의 욕구도 충족시켜주죠. 그러나 이런 전략들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역성장을 겪고 있어요. 구찌와 모기업인 케어링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LVMH의 3분기 매출도 줄었습니다. 버버리는 고급 브랜드가 되려고 가격을 올리고 과감한 컬렉션을 선보였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샤넬 역시 2019년부터 5년간 가격을 약 2배 올렸지만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납득할 만한 가치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품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 명품 소비 과정을 겪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향후 5년 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의 새로운 명품 소비 인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아시아 신흥국과 중동, 인도 등에서 부상하는 중산층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망은 해당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명품 브랜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격 인상보다는 품질과 가치를 먼저 보여주고, 과시적인 마케팅보다는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해야 할 것이에요. 앞으로는 비싸다고 명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진정한 가치를 느낄 때 비로소 명품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브랜드가 서로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어떤 브랜드가 독창적인 이야기와 품질, 그리고 진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죠.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